당신 검사 결과 나왔더라? 하, 파킨스병 초기라면?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식탁 위에 내던진 서류 봉투 속에는 남편이 꽁꽁 숨겨왔던 진단서와 전처가 보낸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내가 내 뒷조사라도 했어? 뒷조사? 웃기지 마. 당신이 나랑 결혼한 진짜 이유가 여기 다 쓰여 있잖아. 사랑? 노후의 동반자? 다 헛소리였어. 당신은 그냥 똥오줌 받아줄 공짜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야. 아내의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늙은 년 걷어줬으면 밥값은 해야지. 어디 오갈 데 없는 거 데려다 재워줬더니 배가 불렀어? 잔말 말고 내 병수발이나 들어. 그 순간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남자의 간병인이 되어 말라 죽느니 차라리 미친년 소리를 듣더라도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뱉은 그 밥값이라는 말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과감하게 뜯어내고 64세에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떠난 한 여자의 통쾌한 홀로저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눈을 찌를 듯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이마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쾌함이 아니었죠. 지난 1년 곰팡이 핀 지하실처럼 눅눅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에 비로소 볕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가죽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잉크가 마른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혼 조정 성립. 그 6글자를 얻기 위해 나는 꼬박 1년을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 최만식이 지팡이를 땅에 탁탁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참, 늙은 사람이 유난이네 유난이야. 남사스럽게 법원까지 오고 말이야.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최만식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요. 최만식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생? 64살에 무슨 얼어. 죽을 인생 타령이야.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고. 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를 등지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주세요. 아주 멀리요. 택시가 출발하고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 나이 64살 남들은 인생을 정리한다고 말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엉망으로 끼워졌던 단추 하나를 기어이 풀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의 태엽을 감아 5년 전 내가 62이던 그해 겨울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나는 40대에 첫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낸 뒤였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 끝나고 찾아온 건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때우나. 텅 빈 거실에 앉아 TV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놓아도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만큼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들어오는 날이면 외로움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캄캄한 집에 들어설 때 신발을 벗으며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 없는 벽을 보며 사무치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최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 나간 등산 동호회 시산제 날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숨이 차 헉헉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배낭을 확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거기 여사님. 배낭끈이 그게 뭡니까? 이리 줘봐요. 돌아보니 덩치가 산만한 최만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도 듣기 전에 내 배낭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다니면 골병듭니다. 남자가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요? 그는 앞장서서 회원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자자, 다들 힘내시고 정상 가서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요. 그 우렁찬 목소리가, 망설임 없는 태도가 그땐 왜 그렇게 듬직해 보였을까요? 40대부터 모든 결정을 홀로 내리며 지쳐있던 내 영혼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 핸들을 잡아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탓입니다.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서 최만식이 내 앞에 종이컵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라고 했나? 이름도 참 곱네. 자, 믹스커피 한잔 해요. 내가 특별히 타주는 겁니다. 나는 두 손으로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식은 매일 아침 내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정구가 나갔다고 하면 사다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최만식이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러지 말고 합칩시다. 내 남은 인생 영자 씨한테 다 바칠 테니까 영자 씨는 그냥 몸만 와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구원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딸 지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가지러 온 지은이 식탁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합치는 건 너무 빨라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나는 지은의 말에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엄마 외로움을 알아? 다들 제 짝 찾아 떠나놓고 이 엄마가 밤마다 얼마나 벽 보고 대화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지은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나는 딸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내 인생이야. 그 사람 겉은 투박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다. 너희 아빠가고 20년 혼자 살았으면 나도 호강 좀 해봐야지. 그렇게 나는 딸의 충고를 질투 어린 투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림을 합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자는 최만식의 제안에 조금 서운했지만 우리 나이에 남사스럽다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인부들이 내 짐을 하나둘씩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집올 때 해왔던 낡은 자개장을 트럭에 실으려는데 최만식이 대문 밖으로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뭐야? 저런 고물 딱지들을 왜 싣고 있어? 나는 당황해서 최만식의 팔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아끼는 장이에요. 낡았어도 칠만 다시 하면 쓸만해요. 그리고 저 박스에는 애들 어릴 때 사진이랑 전 남편이랑 찍은 앨범이.
최만식이 내 말을 뚝 끊으며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죽은 남편 사진을 왜 신혼집에 들고 갑니까? 그리고 저 자개장, 저거 다 썩은 나무야. 냄새나서 못 써요. 아저씨, 이거 다 고물상으로 보내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최만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한테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고요. 최만식이 혀를 차며 내 어깨를 잡아 옆으로 비켜 세웠습니다. 영자 씨, 이제 내 사람 됐으면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새 집에는 새 물건 채워줄 테니까 촌스럽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요. 내 말 들어.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인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최만식의 기세에 눌려 결국 자개장과 앨범 박스를 다른 트럭에 실어버렸습니다.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여겼습니다. 좋은 날 싸우기 싫다는 핑계로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최만식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최만식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짐 대충 풀고 이리 와서 앉아봐요.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으니까. 나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엉거주춤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만식이 검지를 치켜들며 군대 교관처럼 읊어댔습니다. 첫째, 우리 집 기상은 새벽 5시다. 내가 그때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 둘째,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이다.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어. 알겠어? 나는 당황스러워 말끝을 흐렸습니다. 새벽 5시요? 저는 평생 7시에 일어났는데요. 최만식이 인상을 팍 쓰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제 내 식구 됐으면 내 법을 따라야지. 여자가 게을러 빠져서 어디다 써먹어? 토 달지 말고 내일부터 실시해. 그날 밤 피곤에 지친 내가 먼저 안방 침대에 누우려 하자 최만식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바깥 주인이 아직 거실에 있는데 여자가 먼저 들어 누워? 당장 안 일어나? 나는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잠들기 전까진 눈 붙일 생각 마. 물이라도 떠다 놓고 옆에 앉아 있어.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바닥에 앉아 그가 TV를 다 볼 때까지 꾸벅꾸벅 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난 나는 비몽사몽간에 부엌으로 달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7시 정각. 식탁에 앉은 최만식이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이 왜 이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아요? 최만식이 나를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싱겁잖아. 소금을 얼마나 아끼려고 맹물을 끓여왔어? 전에는 밥을 어떻게 얻어먹고 살았길래 간 하나를 못 맞춰?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끓여올게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내 등 뒤로 최만식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쯧쯧, 겉만 멀쩡했지 속은 맹탕이네 맹탕이야. 앞으로 교육 좀 단단히 시켜야겠어. 싱크대 앞에 서서 국그릇에 소금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국물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다시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내 인생에 잘못 낀 단추가 그렇게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재혼 살림을 합친 지 불과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커녕 나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식사를 마친 최만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장도 봐야 하고 세탁세제도 사야 하는데 카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최만식이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여자가 돈을 주면 딴 생각을 한다더니 벌써 돈 타령이야? 옛다, 5만 원. 오늘 장볼 목록 적어와봐. 나는 당황해서 돈을 집어들지도 못한 채 물었습니다. 네, 목록이라니요? 아니, 살림한다는 여자가 그것도 몰라? 콩나물 얼마, 두부 얼마 딱딱 적어서 검사받고 돈 받아가라고.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왔는데 고작 콩나물값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요. 하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만식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내가 적은 목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두부가 뭐 이렇게 비싸? 국산 콩 쓰지 말고 싼 거로 사. 그리고 파는 시장 끝에 있는 할머니네가 500원 더 싸니까 거기서 사고 남은 거스름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서 가져와. 알았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시장을 보면서 나는 서러움에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라도 좀 바꿔보면 나아질까 싶어 나는 며칠 뒤 시장에서 화사한 노란색 커튼을 사왔습니다. 칙칙한 거실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면 그 사람 마음도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커튼을 달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빅 문이 열리고 최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사다리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거실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커튼을 좀 바꿔봤어요. 어때요? 봄 같고 좋죠? 그러나 최만식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택배 상자를 뜯으려던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집안 꼴을 이따위로 만들어.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최만식은 고함을 지르며 내가 달아놓은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새 커튼이 찢겨나갔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그냥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최만식은 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나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커튼 조각을 내 얼굴에 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숟가락 위치 하나도 바꾸지 마. 건방지게 어디서 여자가 집안일에 손을 대? 당장 원래대로 안 해놔. 나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찢어진 커튼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찢어진 노란 천을 숨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최만식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만식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만식은 입이 귀에 걸려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
어서 와라, 어서 와. 그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소파에 앉히고 과일을 깎아 대령하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잠시 후 내 딸 지은과 아들 정훈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지만 최만식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손만 까딱했습니다. 그래. 왔냐? 저기 앉아라. 지은과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상 차려줄게.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최만식은 자기 손주들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해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지은이 수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도 좀 앉아서 드세요. 내가 할게. 지은이 내 앞치마 끈을 풀려 하자 거실에 있던 최만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허,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손들 밥 먹는데 먼지나게 부엌을 들락거려. 내 엄마는 일하는 게 편하다잖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울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이 집 식모는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으면 같이 식사라도. 최만식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뭐, 식모?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 불똥은 곧장 나에게로 튀었습니다. 최만식은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 똑바로 해. 딸년이 저 모양인데 누굴 탓해? 내 아들 며느리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내 아들 정훈이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황급히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훈아. 엄마 괜찮아. 너희 아저씨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 어서 밥 먹어. 결국 내 아이들은 쫓기듯 밥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지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내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최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과는커녕 그는 베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인상을 쓰고 있어. 오늘부로 각방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건넌방으로 꺼져. 나는 쫓겨나듯 작은 방으로 이불을 옮겨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모욕했습니다. 저녁 무렵 최만식이 친구 서너 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 나 여사. 얼른 술상 좀 봐와. 친구들 왔으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보라고. 나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 안주를 만들어 거실로 내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최만식의 친구가 나를 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만식이 너는 좋겠다. 이 나이에 이렇게 참하고 음식 솜씨 좋은 세 사람을 얻어서 아주 복이 터졌네 터졌어. 최만식이 껄껄 웃으며 내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아, 그럼 내가 누구냐? 이 사람은 말이야 가성비가 최고야. 우리 집 파출부인데 돈도 안 들고 밤일도 해주는 파출부지. 솜씨 좋지? 친구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출부, 가성비, 머리채를 잡힌 것처럼 굴욕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쟁반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취급을 받으려고 재혼을 했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혔나? 참다 못해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수화기를 붙들고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고 싶어. 그 사람이 나를 파출부 취급해. 애들 앞에서도 망신을 주고. 나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한테 내 뒷담화를 하는 거야. 최만식은 내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여보, 왜 이래요? 돌려줘요. 내가 매달렸지만 그는 휴대폰을 거실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휴대폰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부서진 전화기 파편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최만식은 씩씩거리며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남편 흉을 봐? 앞으로 전화질만 해봐. 그땐 전화기가 아니라 내가 박살 날 줄 알아. 그는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깨진 휴대폰 조각을 주워 모으며 이 집이 가정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포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5시 여느 때처럼 기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팔팔 끓는 국물에 파와 마늘을 넣고 마지막으로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문득 어젯밤의 모멸감이 떠올랐습니다. 돈 안 드는 파출부. 나는 소금통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싱크대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어. 나는 처음으로 국에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소심하지만 가장 명확한 반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맹탕국을 올려놓으며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속절없이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내 마음속의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최만식이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며 아침 일찍 병원으로 나간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청소기를 돌리며 그동안 그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서재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청소나 해둘까? 평소 최만식은 서재를 자신의 성역처럼 여기며 내가 문고리라도 잡으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문틈을 보고 있자니 주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위를 닦고 의자에 걸린 그의 양복 재킷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에 놀라 내려다보니 작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허리를 굽혀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순간 책상 한쪽에 굳게 잠겨있던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내 봄을 단지라며 으스대던 그 서랍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워 넣었습니다. 달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괴나 현금 다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누런 서류 봉투 몇 개와 낯선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야? 나는 가장 위에 있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가던 내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최만식, 병명 척추관 협착증 심화 및 파킨슨병 초기 의심. 진단 일자는 나와 만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소견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요망,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절대 안정 및 간병 필요라는 의사의 소견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건강하다며 산을 다람쥐처럼 오르내리던 그 모습은 전부 연기였던 걸까요? 그때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발신인은 최만식의 전처였습니다. 나는 홀린 듯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신인 최만식 귀하. 본인은 귀하의 간병인으로 살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억압과 폭언, 그리고 병수발을 강요하는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이혼을 요구하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식이 왜 그토록 서둘러 재혼을 졸라댔는지, 왜 내 자식들과의 교류를 막고 나를 집안에만 가두려 했는지. 그는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닥쳐올 자신의 수술과 노후를 책임질, 돈 안 들고 도망가지 않을 무보수 간병인을 급하게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생활력 강한 나를 말이죠.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 배신감에 치가 떨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단서를 움켜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노후의 의지처가 사실은 나를 갉아먹기 위해 입을 벌린 덫이었다니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빈 예상보다 훨씬 이른 귀가였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챙길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병원복 바지에 점퍼만 걸친 최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책상과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감히 남의 서랍을 뒤져? 손모가지를 분질러 놔야 정신을 차리지. 최만식은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등 뒤로 감추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비키세요. 이게 다 뭐예요? 척추 협착증? 파킨슨? 당신 나한테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잖아. 최만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다 아픈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난리야. 내놔. 나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수라고? 당신 수술 받아야 한다며. 전처가 왜 도망갔는지 여기 다 쓰여있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똥오줌 받아낼 간병인이 필요해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런 거야? 나의 절규에도 최만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잘 됐네. 안 그래도 오늘 의사가 다음 달에 수술 날짜 잡자고 하더라. 늙은 년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바까? 최만식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래, 바까. 너 오갈 데 없는 거 내가 구제해 준 거야. 자식들도 너 귀찮아 하잖아.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나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 병수발이나 잘 들어.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수발 들면 입에 풀칠은 하게 해줄 테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다 버릴 도구, 딱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구나. 최만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시끄러워. 검사 받느라 피곤하니까 밥이나 차려. 국 짜게 하지 말고. 그는 서재를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정말로 이 남자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 지옥에서 탈출시켜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안방에서 최만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르렁. 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진단서, 수술 소견서, 전처의 내용 증명서, 그리고 법률사무소 봉투까지 한 장 한 장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신중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난 뒤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열쇠를 다시 재킷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 수술, 그 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가 수술대 위에 눕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집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식탁 밑에 숨겨둔 낡은 가계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디데이, 탈출. 그날 밤 나는 잠든 최만식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고 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늙은이는 없어. 내 인생, 내가 반드시 되찾아올 테니까. 나는 이불 속에서 내 아이들에게 보낼 문자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한방.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내 눈빛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최만식의 기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로 그가 거실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소리.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미리 싸둔 짐 가방은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하는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최만식이 식탁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뭐야? 밥 안 하고 뭐해? 국은? 국 안 끓였어?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만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무슨 고지서야? 내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으세요. 순간 최만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뭐, 이혼? 이 여편네가 아침부터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밥상머리에서 재수없게.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가서 밥이나 차려.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그땐 진짜 혼날 줄 알아. 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제 찍어둔 그의 진단서와 전처의 내용 증명서 사진이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헛소리하는 걸로 보여요? 척추 협착증의 파킨슨 초기. 다음 달 수술 예정. 당신 나한테 이거 숨겼지? 최만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 늙으면 다 아픈 거지. 그게 이혼 사유라도 될 줄 알아? 내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전처가 왜 도망갔는지 여기 다 나와 있네. 간병인 하기 싫어서 갔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수술받고 누워있으면 똥기저귀 갈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최만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는 곧바로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 그래. 내가 너 걷어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갈 데 없는 늙은이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지금 나가면 어디 갈 데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은혜라니요. 그건 착취였습니다. 은혜? 나를 파출부 취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게 은혜야? 나 당신 무료 간병인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뭐? 사기꾼? 인연이 진짜. 최만식이 손을 치켜들고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뺨을 때리려는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나 지금 나가면 바로 경찰서로 갈 거야. 그리고 이 증거들 법원에 다 제출할 거야. 당신이 병 숨기고 사기 결혼한 거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라고. 내 섯을 펄언 기세에 최만식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나는 베란다로 달려가 숨겨둔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최만식이 뒤늦게 따라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안 서. 내가 제 발로 나가면 위자료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어. 나는 신발을 구겨 신으며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 내 인생 1년 버린 수업료라고 생각할 테니까 당신은 평생 혼자서 벽 보고 소리나 지르면서 살아.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저만치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내 딸 지은의 차였습니다. 지은이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는 지은을 끌어안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나왔어. 진짜로 나왔어. 지은이 내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먹였습니다. 잘했어, 엄마. 진짜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짐을 싣고 그 지옥 같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의 집을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최만식은 예상대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돈 보고 결혼했다가 제가 좀 아프니까 병수발 들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가정을 깬 건 저 여자입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기가 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재판장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우리 집 파출부야. 돈 안 드는 파출부. 그의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내가 찍어둔 진단서와 전처의 내용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나를 폭행하려 했던 날의 상황을 딸 지은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루하고 진흙탕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최만식은 끝까지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려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 편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미미했지만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던 날 나는 6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1년의 소송. 내 인생의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혼 후 나는 딸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최만식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에 내 짐을 풀고 처음으로 혼자 누운 날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을 맛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 내가 불을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으면 켜는 자유.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 뚜껑에 라면을 덜어 먹으며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푸아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문득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내 얼어붙었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니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도 눈치 주지 않는 곳.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서가 사이를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글쓰기로 치유하는 삶. 나는 그 책을 빌려와 밤새 읽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쌓인 이 울분과 상처를 뱉어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내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구청 소식지에서 중장년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수강료 무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내 나이 63에 무슨 공부야. 젊은 사람들 틈에서 주책이라고 하면 어쩌지? 신청서를 들고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딸 지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인생은 이제부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눈치 보지 말고. 그래, 눈치 보며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수업날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각자 글을 쓰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분씩 말씀해 보실까요?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못 낀 단추를 푸는데 1년이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제 마음에 드는 옷을 지어 입고 싶어서요. 강의실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마치 내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63세의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공책을 펼치자 하얀 종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나는 67이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나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 책상 위에는 내가 쓴 원고지들이 탑처럼 쌓였고 내 얼굴에는 그늘 대신 은은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녀석은 참 짓궂기도 하죠.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시련을 예비해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내 글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좁은 원룸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3년 전 도망치듯 그 집을 나올 때 느꼈던 그 바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이 차가운 해방이었다면 지금의 바람은 따스한 축복 같았으니까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편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내가 다니던 글쓰기 교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역신문사 문예공모전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잘못 낀 단추. 내 지난 1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낸 수필이었습니다. 우편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빈손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상을 주겠니?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나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기초생활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마다 빨간 핀을 꽂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가장 큰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How much is this? 나는 혀를 굴려가며 또박또박 문장을 읽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외국인을 만난 상황극도 해보았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toilet? 혼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67 먹은 할머니가 알파벳을 배우겠다고 혀를 꼬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특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느라 숨조차 크게 못 쉬던 내가 이제는 세계 지도를 보며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청일보 문화부입니다.
나영자 선생님 핸드폰 맞으신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나영자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번 신춘문예 수필 부문 최우수상에 선생님의 잘못 낀 단추가 선정되셨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네, 최우수상이요? 가작도 아니고요? 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입니다. 문장이 아주 솔직하고 울림이 있다는 평을 받으셨어요.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꼭 참석해 주실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픈 상처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기고 싶었던 그 실패가 세상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콧물을 훌쩍이며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상 탔어.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상이라니? 신문사에서 엄마 글이 최우수상이래. 엄마가 1등이래. 지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와, 대박이다.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글은 진짜 감동적이었거든. 딸의 환호성을 듣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다 내 덕분이야. 시상식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상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꽃다발을 든 지은과 아들 정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그냥 취미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들의 칭찬에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얘는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가 왕년에는 문학소녀였다고. 지은이 내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제일 예뻐. 저기 봐, 사람들이 다 엄마만 쳐다보잖아. 단상에 내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수필 부문 최우수상 나영자.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 상패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앞이 뿌얘졌지만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재혼에 실패하고 늙고 병든 몸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글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걸음이었다는 것을요. 67세,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지은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상금 봉투가 든 가방을 꼭 쥐고 나는 화장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선물 보시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를 거예요. 제일 빨갛고 예쁜 립스틱으로 골라주세요. 점원이 추천해준 진한 붉은색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주눅든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입술에 생기가 도니 얼굴 전체가 환해 보였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잘 어울려. 나는 호호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저기 있는 만년필도 하나 주세요. 작가가 되려면 좋은 펜 하나는 있어야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새 만년필을 가슴에 품은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 녀석이 내 상패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작가 될래요. 할머니 진짜 멋져요.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밥 해주는 할머니, 용돈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가슴 벅찼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내 당선작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내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낭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글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참고 사는 게 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글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인생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년 전 찜질방 구석에서 울고 있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늦은 때란 없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풀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옷을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 산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영자야 고생했다. 그리고 축하한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아니 6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조차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못 낀 단추를 푸는데 1년이 걸렸지만 다시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는 입술에 바른 립스틱을 지우지 않은 채 거울을 보고 윙크를 날렸습니다. 나영자, 넌 아직 죽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내일은 서점에 가서 스페인 여행 가이드북을 사야겠습니다. 영어를 조금 더 연습해서 스페인 광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커피를 주문해 볼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화려하고 설레는 봄밤이었습니다. 첫 에세이집 출간 계약을 맺고 막바지 교정 작업을 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내 방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원고지 위를 달리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편집장님이 이번 주까지 최종 원고를 넘겨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나는 기지개를 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챕터만 마무리하면 돼. 영자야, 힘내자. 따뜻한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펜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하얀 종이가 까맣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더니
책상 위의 사물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몸이 슬로 모션처럼 바닥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이 닿는 순간 나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책상 아래 떨어진 내 빨간 만년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깊은 우물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걱정스러운 얼굴의 의사가 내 눈에 불빛을 비췄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 지은이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지은의 뒤로 굳은 표정의 아들 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장 부정맥이 왔고요. 쓰러지면서 허리에 충격이 갔는지 기존에 있던 척추관 협착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해요. 나는 멍하니 의사의 입모양만 바라봤습니다. 부정맥? 협착증? 어제까지만 해도 스페인 여행을 꿈꾸며 지도를 보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꼼짝도 못하는 환자 신세라니요. 의사가 나가자마자 정훈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혼자 사는 건 무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은이 정훈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 방금 깨어나셨어. 놀라시잖아. 정훈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이른이 다 된 노인이 혼자서 무슨 글을 쓴다고 밤을 새워. 그러다 고독사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어제 지은이 내가 전화 안 해봤으면 엄마 큰일 날 뻔했다고. 나는 아들의 고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 고독사.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잖아요. 허리도 망가져서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하신대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아들의 타박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그 말투에 담긴 짜증과 답답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진통제 기운에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과 며느리 그리고 지은이 병실로 모였습니다. 내 거취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두는 건 안 돼.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모시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곤란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님도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우리 집도 좁고 당신도 바쁘고 나도 곧 복직해야 하는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식사는 누가 챙겨드려?
정훈이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아픈 엄마를 또 혼자 둬? 당신이 좀 희생하면 되잖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나는 짐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왜 너희 집에 가니? 다들 바쁜데.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돼. 정훈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도우미가 24시간 붙어 있어요? 밤에 또 쓰러지면요? 그땐 진짜 끝장이라고요.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언니 말도 맞아. 현실적으로 학가는 다들 힘들어. 차라리 요양병원은 어때?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병원. 그 네 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은이 내 눈을 피하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엄마. 오해하지 마. 요새 요양병원은 예전 같지 않아. 시설도 호텔처럼 좋고 밥도 영양 맞춰서 잘 나오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대. 물리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고 엄마 혼자 위험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딸마저 나를 시설로 보내려 하다니요. 나에게 요양병원은 고려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나영자라는 이름을 잃고 몇 호실 할머니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싫다. 난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 거야. 내 단호한 거절에 지은과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복도로 나가서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오빠가 모신다며. 내가 현실을 알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4년 전 최만식의 집에서 파출부 취급을 당할 때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때는 분노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한 무력감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익숙한 솜씨로 내 환자복 바지를 내렸습니다. 환자분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기저귀 차실게요. 소변 마러 오면 그냥 누시면 돼요. 네, 기저귀요? 나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67.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기저귀라니요. 간호사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듯한 그 손길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아랫도리에 묵직하게 채워진 기저귀의 감촉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만식이 나를 간병인 취급하며 비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꼴 좋다. 결국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세가 됐네. 그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저녁 무렵 글쓰기 교실 친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내 헬쑥한 얼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이게 무슨 일이야? 글 쓴다고 너무 무리했나 봐. 한 친구가 내 손을 잡으며 위로한답시고 말했습니다. 역시 건강이 최고야. 나이 들면 그냥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책을 내고 그래. 이제 글 쓰는 건 관두고 몸조리나 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영자 씨는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서 탈이야. 이제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얌전히 늙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 편집장님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편집장님. 저 나영자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쓰러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원고는 제가 병실에서라도 마무리해서 편집장님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회의를 했는데요. 선생님 건강 회복하실 때까지 출간 일정은 무기한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기한 연기. 그것은 사실상 취소나 다름없었습니다. 편집장님, 저 손은 멀쩡해요. 쓸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로 보낼 수 있다고요. 내가 매달리듯 말했지만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시다가 더 큰일 납니다. 독자들도 건강한 작가님의 글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일단 푹 쉬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 꿈이, 내 자존심이, 내 새로운 인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저 문을 걸어나가 자유롭게 걷거나 글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묶인 신세. 자식들에게 처치 곤란한 짐짝이 되어버린 신세. 이게 내 끝인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은과 정훈이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내 거처를 의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집 꺾으려면 오빠가 강하게 말해. 그래, 내일 퇴원 수속 밟으면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그들의 대화가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저귀를 차고 남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멍하니 천장만 보다가 끝내라고요? 아니요. 나는 거부합니다. 설령 내 몸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내 영혼까지 요양병원 침대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갈 거야. 내 집으로, 내 책상 앞으로. 비록 지금은 허리조차 펴지 못해 누워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잘못 낀 단추를 풀었을 때의 그 용기를 나는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의사가 회진을 오면 나는 내 인생을 건 선언을 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짐짝 취급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영자니까요. 퇴원을 하루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창밖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회진을 도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내 침대 곁에는 지은과 정훈이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의사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퇴원 수속 밟으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이송 가능한가요?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의사의 가온 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놀라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환자분,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고 있는 힘껏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 요양병원 안 갑니다. 병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결정된 일이잖아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결정했니? 내 인생을 왜 너희들이 결정해? 나는 내 집으로 갈 거다. 내 발로 걸어서. 지은이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엄마 지금 혼자 화장실도 못 가잖아.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도와줘?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 나는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아, 정훈아, 너희 마음 안다. 하지만 엄마는 거기 가면 죽어. 멀쩡한 정신으로 천장만 보다가 죽기 싫다. 내 집에서 내 밥그릇 챙기며 살다가 갈 거야. 그러다 또 쓰러지면요. 그땐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정훈이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 팔자고 내 선택이다. 내가 정모듬지겨서 굶어 죽게 생기면 그때는 너희들 말 들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 일단 댁으로 모시는 게 정서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통원 치료는 꼬박꼬박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자식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길 정우는 운전대를 잡고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은은 뒷좌석에서 훌쩍거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짐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3년 전 이혼, 법정을 나설 때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현관턱을 넘는 것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내 집 냄새, 내가 고른 커튼, 내 손때 묻은 책상. 그 모든 것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훈이 짐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랑 죽 다 넣어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내일부터 오실 거예요. 저희는 바빠서 매일 못 와요.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가봐. 너희들도 너희 인생 살아야지. 아이들이 돌아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적막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두려움 대신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설비업자를 불러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드르륵 쾅쾅 벽을 뚫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나에게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문턱을 없애는 공사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도 나중에 혹시 휠체어를 타더라도 걸림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화장실에 들어가 안전바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 보았습니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내가 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집을 나한테 맞추면 되는 거야. 나는 불편함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진통제를 삼키고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팡이 짚고 왕복하는 것이 내 운동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m도 못 가서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혀를 차며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어쩌다 저렇게 됐어. 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거북이처럼 느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 벽만 짚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다리에 다시 근육이 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생활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전에 도우미 김 여사님이 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손을 빌리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건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라고요. 김 여사님이 설거지하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김 여사님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훨씬 좋으시네요. 곧 뛰어다니시겠어요. 호호, 그럼요. 내년에는 마라톤이라도 나갈까 봐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다 보니 집안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글쓰기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책상 앞에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 마감은 다가오는데 펜을 잡을 수 없으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글자가 써지는 기능을 보여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일어섰다. 화면에 내 목소리가 글자로 바뀌어 찍혔습니다. 오타도 많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지만 내 생각이 기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술이 펜이 되고 공기가 종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쓸 때보다 더 솔직하고 날것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원고의 마지막 챕터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화려한 성공담 대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병기를 넣기로 했습니다. 챕터 제목은 아픈 몸과 친구하는 법. 늙음과 병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 그 깨달음을 한 문장 한 문장 말로 뱉어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정훈과 며느리가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내 얼굴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정훈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머쓱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갈비찜이랑 나물이에요. 입맛 없으셔도 꼭 챙겨 드세요. 다음 주에는 곰국 끓여올게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고생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와라.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래도 어떡해.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구청에서 반찬 배달도 받고 김 여사가 국도 끓여주고 간다. 너희들 주말에는 쉬어야지. 언제까지 시험이 뒤치다꺼리 할래? 나는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즐겨라. 그게 효도다. 정훈이 옆에서 울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모시지도 못하고.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죄송할 거 없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편하고 좋다. 그러니까 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 자식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을 덜어준 것 같아 내 마음도 홀가분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내 품에서 놓아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원고를 탈고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텍스트들을 정리해 출판사 메일로 보냈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통제 없이도 잠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출판사 편집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원고 방금 다 읽었습니다. 편집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우울한가요? 아픈 얘기만 써서. 아니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전 원고보다 100배는 더 좋아요. 단순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깊이가 느껴져요. 특히 마지막 챕터 아픈 몸과 친구하는 법은 정말 많은 독자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베스트셀러감이에요. 편집장님의 흥분한 목소리에 내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픔이, 내 무너짐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되었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팡이 없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녹아내리고 그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강철 같은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내 모습조차 사랑하고 감당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쿵, 쿵, 쿵. 아직 뜨겁게 뛰고 있는 내 심장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넌 이겼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출간 예정일. 그날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며칠 전부터 연습하던 스페인어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비바 라비다. 비버 라바이더. 인생 만세. 내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나는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내 첫 수필집, 잘못 낀 단추를 푸는데 1년이 걸렸다를 가슴에 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아 나는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버스는 도시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 입구에 멈췄습니다.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낙골당 앞에 선 나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유리창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내 이름 나영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거 봐요. 나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냈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 영자야.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서 훌쩍거렸습니다. 당신 가고 나서 나 참 많이 헤맸어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고생도 하고 몸도 아파서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도 나 포기 안 했어요.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요. 나 혼자서도 아주 잘 놀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켜봐줘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원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해서 벤치에 잠시 앉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맞은편 벤치에 한 노인이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내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그를 쳐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4년 전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나를 하녀 취급했던 전 남편 최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그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앙상하게 마른 몸. 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힘겨워 보이는 그저 초라한 독거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수술을 받고 전처도 나도 떠난 빈집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던 최만식과 내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영자씨? 그의 쉰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나를 부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묘한 확인 사살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당신이 하나도 무섭지 않구나. 나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또각. 나는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만식이 애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야. 만식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를 지나치듯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의 앞을 보란 듯이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내 귓가에 그의 당황한 숨소리가 스쳤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영자씨, 잠깐만, 나 좀 봐.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훨씬 앞서 걷고 있었으니까요. 공원 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시내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종이 냄새가 향수보다 더 좋았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에세이 신간 코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매대 위에 놓인 내 책을 발견했습니다. 잘못 낀 단추를 푸는데 1년이 걸렸다. 나영자 에세이. 노란색 띠지를 두른 내 책이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이 책 요즘 반응 좋다던데. 옆에서 책을 고르던 젊은 여성 2명이 내 책을 가리키며 속닥거렸습니다. 제목이 확 와닿지 않아? 나도 요새 회사 관두고 싶은데
이거 읽어볼까? 작가님이 67세래. 진짜 멋지다. 우리 엄마한테 선물할까봐. 그들의 대화를 듣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책, 재미있어요. 제가 썼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사진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헐, 대박. 진짜 작가님이세요? 어머, 실물이 훨씬 고우세요.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나는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손을 흔들어주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귀까지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네 가족과 정훈이네 가족이 모두 모여 내 출판 기념 파티를 열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손주들이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베스트셀러 작가님 만세. 정훈이 쑥스러운 듯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특별 주문한 거예요. 책 표지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내 책 모양과 똑같이 생긴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나영자 여사님의 찬란한 이막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촛불을 켜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비는 시간.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자야, 앞으로 더 재미있게 놀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웃자 후후하고. 촛불을 끄자 가족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 와인잔을 채우며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자, 우리 엄마의 화려한 독신 라이프와 대박난 책을 위하여. 위하여. 쨍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저 어머님 1호 팬이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다 홍보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작가라고요. 내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오호, 기다려라. 벌써 구상해 둔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행 에세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손주 녀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게요? 어디로요? 나는 빙긋 웃으며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이다. 나중에 책 나오면 사서 보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당당해지니 가족들도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배우는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한 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물기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도 몇 개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40대에 치열했던 가장으로서의 주름, 60대의 방황과 아픔이 만든 주름, 그리고 67세의 승리가 새겨진 주름.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나영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킨을 바르며 거울 속의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네. 안 그래? 거울 속의 내가 윙크로 화답했습니다. 나는 책상 앞으로 가서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년 5월 달력. 거기에 빨간색 매직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 무려 800km를 걸어야 하는 길. 의사는 무리라고 펄쩍 뛰었지만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10km를 걷든
5km를 걷든 내 속도대로 걸으면 되니까요. 나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심장을 뛰게 하는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청춘이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잘못 낀 단추를 다 풀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새 단추를 끼웠다. 이 옷이 낡아해질 때까지 나는 춤추듯 살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밀려들어와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 영자야.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방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게 최고로 행복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스페인의 태양 아래를 걷는 꿈을 꾸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 불편한 옷을 입은 채 평생을 참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푸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기 위한 용기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라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채 참고만 살고 계신가요? 67세에 비로소 진짜 내 이름을 찾고 아픈 몸까지 사랑하며 스페인으로 떠나는 영자 씨의 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단단히 딛고 서서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밤은 거울 속의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